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고 아래로 굴러떨어진 바위를 또 다시 올리는 시지프스 신화 같은 고단함마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부모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담아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가 그냥 붉게 익었을 리가 없다는 시인의 말처럼 여러 도전을 만나고 극복하는 가운데 아이들도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의 가족 지원 모델이 전문가 주도의 모델이었다면 최근엔 점점 가족 특유의 고유한 우선순위와 자원을 존중하여 가족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상황에 잘 맞고 고유의 색깔이 드러나는 역량 강화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다김 아동발달센터 센터장이며 자폐성 장애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남영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호백 아동발달상담센터의 설봉찬 원장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추 한 알의 시와 같이 여러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세상과 통하는 대추 한 알이 연그듯이 아이도 그렇게 세상과 통하는 존재로 키워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매일 가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떠올라서 조금 슬프네요. 하지만 오늘도 시지프스의 바위가 모래가 되는 날까지 태풍과 번개와 무설이 맞으면서 붉게 익어가는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라서 다시 힘을 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정 안에서 생기기 쉬운 어려움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녀의 장애는 가족에게 다양한 도전을 줍니다. 장애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은 보통 장애에 대한 이해, 치료 교육적 지원, 이후 학교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와 함께 부모가 가진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심리 내적인 자원을 지원하는 일과 양육 대처 기술 부분이 좀 더 잘 안내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모님들의 고민을 담은 사연을 보며 긍정적이고 소통적인 관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편지를 함께 들어볼까요? 아이가 동생을 자꾸 때리고 밀칩니다. 아직은 말로 타이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러다 크게 다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위에 작은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을 위해 할머니한테 맡기라고도 하고 동생이 오빠 발달에 자연스레 훌륭한 본보기 역할을 하니 힘들어도 같이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부탁할까 생각하니
가뜩이나 오빠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은 작은 아이가 가족과 생이별하며 충격받는 건 아닐지 고민입니다. 저도 둘째를 본가에 2달 정도 맡긴 적이 있어요. 처음엔 아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가 1년 정도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떨어져서 지내보니 마음이 불편해서 가족은 역시 함께 지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생활하다 보니 큰애가 힘 조절이 잘 안 되고 말도 늦어서 이 사연처럼 둘째 안전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최대한 따로 돌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보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부턴 동생이랑 소통이 늘어나고 아이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셨네요. 형제관계의 어려움은 비장의 형제들만 키우는 가정에서도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걱정되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ut of box, 상자에서 나와서 문제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를 고려하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을 밀거나 때리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자폐 아동은 자신의 요구나 필요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형제와 갈등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형제 관계의 갈등을 조절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체적 공격성이나 울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사회적 기술을 치료실에서 직접 배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할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일관되고 공평한 훈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은데요. 엄마가 너무 힘드시다면 자녀들 간의 갈등을 직접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다른 조력자가 엄마를 도와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이 더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 경험의 의미가 좀 더 이해가 돼요. 상윤이 5살 때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동생을 3개월 동안 외가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떼어놨다는 죄책감도 너무 많이 들고 사실 그 문제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좋은 이웃들이 계셔서 저는 이웃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요. 아이들 둘이 울고 제가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상황이 포착이 되면은 앞집 아주머니나 윗집 할머니께서 동생을 잠시 데려가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저만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요 톡톡 3편에 친구나 동생을 때리는 자녀의 행동 지원에 대한 도움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져서 이런 사회적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남 위원님의 경험이 다른 부모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가 평범한 애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큰 병원에 가봐라, 엄마가 더 가르쳐야지, 이런 말을 하셔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참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독하고 모진 말로 어른들께 상처를 주고 나서 후회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시댁 어른들께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아이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시어머님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참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나 친정 부모님은 남편보다 더 협조적일 정도였는데 시어머님은 이 잘생긴 장손자가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바쁜 다른 비장의 손자들에 비해서 힘든 일도 살갑게 해드리고 더 오래도록 곁에서 다정하게 챙기는 손자를 고맙고 대견해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윤이 아깝다 막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아까워요 했는데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상윤이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특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신념 체계를 바꾸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문제를 부인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가족 안에서 지지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 간에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면서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저는 본가에 가면 부모님께 아들을 봐달라 부탁하고 아내랑 산책을 하고 들어가요. 그 잠깐 동안 어머니는 진땀을 빼시지만 1년, 2년을 그렇게 하며 비장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지도 좀 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변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치료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요즘엔 엄마 못지않게 열심인 조부모님도 많이 만납니다. 며느리 대신 운전해 주시는 시아버지, 상담과 교육, 정보 수집에 다른 엄마들 이상으로 적극적인 할머니들도 계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신 어머니께서 방금 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조부모님을 치료실에서 마주친다면 더 속상하고 상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를 제안드리고 싶네요. 슬프고 화나고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이 올라오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신부모님을 원망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힘든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행동뿐이거든요. 조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가족 혹은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신념 충돌이 만들어내는 갈등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수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경우는 손자가 25 정도가 되니까 장애를 좀 인정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왕이면 주 양육자인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해결해주는 그 시간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장애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어르신들의 장애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장 큰 해결책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지요.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명절이나 생신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너무 싫습니다. 특히 몇 달 차이 안 나는 사촌이랑 아이가 너무 차이 나는 게 선명해 보일 때 저희들도 괴롭지만 다른 가족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 명절이고 생신이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측은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것도 싫고 아이가 사촌을 때리거나 밀었을 때 그래도 조심 좀 해야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상처받고 화납니다. 이런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가족이나 남들이 연민의 눈으로 쳐다볼 때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 낯선 감정이 막 힘들고
무엇보다도 저와 아이를 깔보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아이의 장애를 진짜로 수용하게 되면서 차차 의연해졌습니다. 내가 괜찮아지고 나니까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는데 내가 나 혼자서 나를 불쌍하게 보는 줄 알고 막 상처받고 그런 일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을 때도 가족 모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우기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마지막 사연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사연이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두 번째 사연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족 지원 실천 원칙을 보여드렸는데요. 내게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신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보다 힘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런 도전들이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아내가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만 다가오면 덩달아 예민해졌어요. 사연글처럼 큰 집에 가면 아들과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조카가 있는데 아이가 어리숙하고 사촌에 비해서 많이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옛날 분이라 그런지 아무리 설명하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머무는 시간을 짧게 가져갔어요. 지인들 경조사도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갔을 자리도 미리 만나서 축하해주거나 혼자 가서 축하해주고 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친한 친구 아이 돌잔치에 갔다가 마음을 다친 적이 있어서 아예 미리 조심하게 됐었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고민이 오히려 자연스레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모이는 상황이 줄어서 모임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었어요. 하지만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것이 더 힘드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닐까요? 반드시 전공법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하기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때로는 도망도 가고 외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를 위로하고 도닥거리는 특별한 시간 만들기가 꼭 필요합니다. 고민사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잠깐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끄는 것도 방법이 되고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를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잘 버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상으로 주는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할 수 있고 할 만한 솔루션 방법을 찾아서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훈육과 공평한 규칙은 모든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관심이 한 자녀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둘째,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모든 일을 모두 잘할 수는 없습니다. 고단한 일상과 마음 부담을 버티며 수고한 나에게 위로를 건네주세요. 그래야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시선도 너그럽게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은 가족 역량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좀 더 깊은 사연을 다루다 보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